황교안 대표가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튀어나오셨습니다. 튀어나오고 보니까 자꾸 현장에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자꾸 이미지가 깎이고 오히려 한국당에 에러가 돼. 이낙연 전 총리가 아무리 종로 지역 친화적인 메시지를 내도요, 결정적인 한계가 하나 있어요.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는 가식적이거나 우선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방송국 구석! 토론아 강토아. 도대체 기생충을 하자는 거 누구의 아이디어인가요? 아니 갑자기 기생충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그걸로 왜 기생충 별로 이렇게 깊이도 없는 이야기들을 하냐. 깊이가 없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주제가 갑자기 나왔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주제가 뭐 오래전에 나왔다 하더라도 깊이에는 큰 차이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아 그래요? 저 개인적으로는 거의 이동진급 평론을 했다. 너 알지도 못하고 누가 악플 달아서 나 진짜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나 싸웠어. 그 닉네임이 찬이였나? 네네, 찬이. 네, 너무 귀여운 닉네임이더라고요. 궁금하면 여러분 기생충편 다시 한번 클릭해서 보세요. 제가 싸운 게 나와 있습니다. 미우나 공우나 봐주는 2,000분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었고, 오늘은 좀 진중한 정치 이야기 한번 제대로 깊게 해보려고 합니다. 매번 진중했어요. 그렇긴 하죠. 네. 여러분 저희 태도를 보지 말고 메시지를 봐주세요. 진짜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총선용으로 한번 선거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봤으면 하는데요. 황교안 대표가 우리 후보자께서 종로에서 유세를 하시다가 이상한 이야기를 발언을 해서 큰 화제가 됐었었죠. 그 1980년대 무슨 사태에 대해서 1980년 그때 뭐 하여튼 무슨 사태가 있었죠. 그걸 보고 나서 제가 무릎을 딱 쳤습니다. 또 황교안 대표가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튀어나오셨습니다. 근데 튀어나오고 보니까 자꾸 현장에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자꾸 이미지가 깎이고 오히려 한국당에 에러가 돼. 매번 따라갈 때마다 사사건건 언론이 붙어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국민들로 하여금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또 역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황교안 대표가 입을 떼서 그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기자분들이 많은 그리고 좋은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사람이 못했다. 근데 그 황교안 전 총리님 좌우명이 우공이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모를 거예요. 아시니까 이거 택하셨겠죠. 그러니까 우직하게 산을 옮기면 실제로 산이 옮겨지더라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 종로 쪽에 산이 하나 있거든요. 정말 그 산을 옮긴다는 마음으로 성업 끝까지 이 산을 내가 옮겨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저도 블루와 함께 그 네. 지지를 오늘 저는 이 종로 선거에 축을 흔드는 두 가지 말실수가 있었다고 보는데, 첫 번째가 황교안 대표의 말실수. 그런데 더 큰 말실수는 바로 직전까지 종로 지역구를 책임졌던 정세균 총리의 말실수. 자영업자들 방문해서 요새 많이 사람들 없어서 좀 편해졌죠. 손님들이 적으시니까 좀 편하시겠네. 돈 많이 벌면 혼자 쓰지 말고 세금 많이 내고 직원들도 고용하시라. 돈 많이 벌면 혼자 쓰지 말고 직원도 좀 많이 쓰시고 세금도 많이 내고 그렇게 하세요. 오한 폐렴 사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할 소리입니까? 이게 논란이 되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왜 총리의 감성을 몰라주느냐면서 오히려 국민들을 꾸짖었습니다. 일단은 이분이 직접 팩트 체크를 했어요. 민주당에서 시켜서 낸 거잖아요. 40년 전에 총리께서 쌍용 재직 당시에 인근 회사 식당에서 서빙하시던 분이고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세균 총리가 그런 나쁜 의도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오종자 환자님께서 왜곡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SNS에 직접 글을 썼습니다. 저도 만약에 레드 예찬이라도 출마했다. 그러면 뭐 당선돼야지 라고 얘기하면서도 속으로는 민주당 후보를 찍을 거 아닙니까? 당선해란 말이 진짜 진심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비겁한 모양입니다 진짜. 저는 종로 선거 SBS 여론조사 황교안 대표 출마하기 직전에 나왔을 때 더블 스코어였어요. 아주 근소한 차이로 결과가 날 것 같아요. 승패를 제가 점칠 수는 없지만 5% 이내에 아주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하게 될 것 같고, 만약에 근데 이낙연 전 총리가 지면 이낙연 전 총리의 정치 생명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은데, 그건 맞아요. 황교안 대표는 5% 정도 차이로 접전으로 지면 지더라도 전체 전국 선거 결과에 따라서 여전히 정치 생명을 이어갈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 네. 오히려 민주당이 그렇게 근소한 표 차이로 이기는 것을 결과로 목표로 하고 달릴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가 대권 주자로 계속 살아있는 것이 전 다음 대권을 위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치 우리 지금 또 영업 비밀인데. 네. 종로 주민분들이 인터뷰를 한 기사들을 제가 몇 가지 찾아보니까 지금 제 거 컨닝하지 마세요. 제 거 컨닝하지 마세요. 아니야. 자료 준비를 아주 충실하게 하네. 다들 내가 얘기하고 있을 때 이거 보고 있는 거 다 눈길이 느껴집니다. 좋은 기계인 것 같아가지고. 녹색당이 난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애플이에요? 이런 기계 처음 제 봤어요. 거예요, 제 기계예요. 애플 맞아요. 이거 아마 녹색당이 애플 써도 돼요? 아니
그러면 삼성을 씁니까? 팍스콘에서 노동자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네. 아 레드 샴폰 애플이죠? 박스콘에서 노동자한테 그렇게 주고 이게 픽이 안 된다 하더라고. 이거는 뭔데? 애플입니다. 난 그래도 핸드폰 애플 아니야. 네, 아무튼 코로나 바이러스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게 소상공인분들이 계속해서 우리 경제가 죽는다, 살기가 힘들다, 그다음에 이익이 안 난다, 수익이 안 난다라고 하시는 게 코로나와 많이 결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 직전까지 잡히느냐 아니면은 더 퍼지느냐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굉장히 방역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6월이나 또 3월 중순까지 그리고 4월의 미세먼지 이 두 가지 이 비정치적인 이슈가 잘 해결이 된다라면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호재가 될 것이고 미세먼지가 굉장히 4월 하늘을 가득 채우거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이렇게 된다면은 민주당이 굉장히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종로의 지역 구민들 그리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 많이 어필을 하고 있어요. 현장 어떤 문제의 본질 해결을 직접 모색하고 이 선거가 결국에는 지역 대표자를 뽑는 선거다라고 전략을 잡았고 황교안 대표는 정권 심판론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하루빨리 문재인 정권 심판하고 저도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어요. 이 두 구도가 과연 어떤 식으로 결과를 내게 될 것인가. 지난 4년 전 총선에서 그 당시 새누리당이 뭐 180석 얻는다 했는데 그때 새누리당 여론조사 지지율, 당 지지율과 2등이었던 당시 민주당 지지율의 격차가 지금보다 오히려 더 큽니다. 네. 그런데 결과는 민주당이 이겼잖아요. 네. 의외의 결과가 저는 종로에서부터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그 얼마 전에 지방자치 데이터연구소라는 곳에서 지난 몇 해 총선을 거쳐서 종로 주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셨냐에 따라서 좀 지지율을 한번 분석을 해봤더라고요. 민주당은 49.4%의 주민이 지지를 하는 쪽으로 나왔고 한국당은 36.7%의 주민이 지지하는 걸로 나왔고 여기에 스윙보터가 13.9%예요. 2000년대 이후에 보수당이 물론 4번 정도 승리하긴 했지만 몇 번에 걸쳐서 또 민주당도 승리를 하고 또 분위기가 반전이 되면서 이 정도의 지지율을 민주당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사실은 3월 중순까지 그 어떤 지표도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 2016년에 선거를 뛰었기 때문에 더 확 와닿는데 3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호남에서 그렇게 전패를 할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3월 말부터 갑자기 바람이 크게 불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흔히 말하는 이중 당적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호남 지역에서. 국민의당으로 한꺼번에 넘어가 버렸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지금 사실은 채 3주 내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2달 넘게 남았습니다. 지금 2달 동안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종로 구민을 챙기겠다라는 프레임이 먹힐지 또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겠다라는 프레임이 먹힐지는 이 2달 내에 정권 심판론이 얼마나 더 커지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아무리 종로 지역 친화적인 메시지를 내도요 결정적인 한계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종로 구민들 다 알아요. 이낙연 전 총리가 여기서 이기면 대선 나갈 거라는 거. 결국 재보궐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메시지가 지역 친화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그게 결국은 대권 가도를 위해서 종로에 나온 거지 이분이 종로에 뼈를 묻겠다 이런 건 아닌 거잖아요. 그걸 아는 상황에서라면 차라리 이낙연 전 총리도 전공법으로 뭔가 좀 굵직한 프레이밍을 잡는 게 차라리 종로 지역 주민들 봤을 때도 솔직하지 않았겠나.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는 좀 가식적이거나 위선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저는 그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위험 요소. 황교안 후보자님도 슬로건이 뭐였냐면 절망을 딛고 종로를 새로 고치겠습니다. 고요. 이낙연 후보자님은 종로의 삶을 챙기겠습니다. 거든요. 두 분 다 똑같이 종로를 이야기하세요. 우리나라의 한국의 정치 1번지라고 불리는 종로라고 할지라도 지역 현안, 그다음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는 선거에서 이런 다른 흐름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건 좀 아쉽기도 합니다. 사실 국회의원의 첫 번째 업무는 저는 지역구 민원 챙기는 게 아니라 국회에 가서 국가 대소사를 결정하는 게 저는 국회의원들의 주요 본연의 업무라고 보기 때문에 또 우리 지역 누가 잘 챙겨줄 것인가 예산 따줄 것인가 이전에 누가 국가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도 민주주의가 또 발전하는 방향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너무 좋은 말이다, 그쵸? 정말 그 초등학교 3학년 정치교과서에 나올 그런 얘기죠. 못하잖아. 누구나 못하잖아.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